시아버지 장례식 날 며느리는 묘비에 새겨진 글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곧바로 경찰과 기자를 불러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카메라 앞에서 절망적으로 애원하는 이 여성은 바로 그 불쌍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조사에 착수하자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의 결말은 180도 뒤바뀌며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기이한 실화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의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메이화 48세입니다. 시댁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기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시아버지의 묘를 확인하는 동안 순메이화는 시댁의 비밀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그녀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순메이화는 제때 조문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을 모두 미루고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아버지의 유일한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조문을 오는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막으려 하였습니다. 시댁은 지역 풍습에 따라 여성들은 장례 후 35일이 지나야만 묘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순메이화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시아버지를 매장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몰래 가족들을 따라가 시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하였고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였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보자마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란 항목에 그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메이화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며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시댁의 풍습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에서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손들의 이름을 묘비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묘비에는 원래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야 했으나 시댁은 뜻밖에도 다른 여성의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 류샤올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직후 순메이화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류샤오리의 임신 진단서를 발견하면서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리우 셰핑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둘러 이혼을 요구하며 딸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배신감에 절망한 그녀는 시댁마저 남편 편을 드는 상황에 분노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남편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왜 리우 씨 가족은 며느리 자리의 이름을 순메이화가 아닌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새겼을까요? 혹시 리우 셰핑은 아직 아내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진실이 존재하는 걸까요? 묘지에서 나온 후 순메이화는 기자들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리우 셰핑이 아내를 보자마자 황급히 도망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본 순메이화는 곧바로 남편을 뒤쫓았고 땅에 엎드려 그의 다리를 꼭 붙잡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리를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간절히 요청하였지만 리우 셰핑은 오히려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아내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리우 셰핑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하며 순메이화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화해를 애원하는 아내 앞에서 리우 셰핑은 분노하며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절대 다시 함께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며 더 이상 함께 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정이 통하지 않자 순메이화는 남편과 류샤오리의 관계를 추궁하며 왜 시아버지의 묘비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내의 질문에도 리우 셰핑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는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에 순메이화는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행인들이 호기심에 발길을 멈추었으며 기자들과 경찰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분리한 후 기자들은 냉정을 되찾고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리우 셰핑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2014년에 순 메이화와 만나 결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당시 그녀가 이미 41세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사랑하며 아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내를 위해 가게를 열어주었고 그녀가 장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부부는 귀여운 딸을 얻었고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불과 몇 달 만에 아내는 갑자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리우 셰핑은 여러 차례 아내와 딸을 집으로 데려오려 하였으나 순메이화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그가 딸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의 7년 동안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해 순메이화는 자신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팔과 무릎이 붉게 부어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 혐의에 대해 리우 셰핑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아내가 성격이 극단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또다시 다칠까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우 셰핑의 말은 기자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 씨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사나운 사람이었지만 류 씨는 아내를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앞에 있는 상황은 그 반대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기자들은 우선 순메이화를 진정시키고 자리를 떠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순메이화가 멀리 떠난 것을 확인한 후 리우 셰핑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순메이화가 너무 게을러서 일을 하거나 남편을 돕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를 위해 가게를 열어주었지만 전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하였습니다. 그녀가 하는 유일한 일은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여 쇼핑하거나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과 시댁을 험담하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순메이화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행동할 때 전혀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다투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그녀는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공격할 때 매우 난폭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벽돌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고 또 어떤 날은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뜨거운 물을 등에 부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그녀가 칼을 들어 그의 허벅지를 정면으로 찌른 일이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대동맥이 손상되었고 그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태연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이웃들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리우 셰핑은 분노에 차서 한때 아내를 법정에 고소할 생각도 했지만 어린 딸을 생각해 결국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랜 별거 생활로 인해 이미 아내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다고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3번이나 이혼을 요구했지만 순메이화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모든 것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에게 다른 여성인 류샤오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우 셰핑은 일정 기간 그녀와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류샤오리가 자신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시아버지의 묘비에 류샤오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아마도 가족들이 한 일일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리우 셰핑의 이러한 발언에 기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찾아 인터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대부분의 이웃들이 순메이화를 좋게 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이웃은 그녀가 매우 신경질적이고 독설적이며 시댁과 자주 다투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웃들은 순메이화가 스스로 친정으로 돌아가 남편과 시댁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결혼 초기 1년부터 2년까지 동안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험담하며 다니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순메이화가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졌으며 그녀가 다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부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그녀는 항상 멀쩡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리우 셰핑은 늘 심하게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과거 리우 셰핑을 병원에 데려갔던 한 이웃도 그가 아내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려 심한 출혈을 겪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리우 셰핑은 온순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지만 순메이화에게 완전히 휘둘렸다고 합니다. 리우 셰핑이 언급한 부부싸움은 모두 이웃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순메이화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눌린 아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우 셰핑의 외도는 사실일까요? 그는 정말 뉴샤오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순메이화는 기자들과 함께 뉴샤오리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순메이화를 본 뉴샤오리는 즉시 돌아서 도망치려 하며 부부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설득한 후 그녀는 마침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뉴샤오리는 리우 셰핑과 한동안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가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리우 셰핑과 아내가 실제로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고 별거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샤오리 자신도 왜 자신의 성이 리우 셰핑의 아버지의 묘비에 적혀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기자가 물어보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그녀가 임신한 아이는 리우 셰핑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기자들과 순메이화는 리우 셰핑의 가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침 그의 가족들도 가게에 모여 있었습니다. 리우 셰핑의 여동생인 리우 시우잉은 솔직하게 말하며 형수 때문에 온 가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형과 싸울 때마다 형수는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해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형수가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타인을 상처 입히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리우 시우잉 보통 여성이라면 어떻게 남편을 저렇게까지 때릴 수 있죠? 심지어 칼까지 휘두르다니오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온 가족이 리우 셰핑이 이혼하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우 셰핑과 뉴샤오리가 가까워졌을 때 가족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뉴샤오리는 리우 가족들에게 매우 잘 대해주었으며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묘비의 며느리 항목에 뉴샤오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으며 리우 셰핑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리우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순메이화가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이혼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리우 셰핑과 뉴샤오리가 결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순메이화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7년 동안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기정사실이 명확한데도 순메이화는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리우 셰핑이 항상 세심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었고 그 따뜻하고 진실한 행동들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바로 이상적인 배우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고향을 떠나 리우 셰핑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자 두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할 만큼 너그럽지 않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다툼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느낀 그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리우 셰핑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한 명의 여성일 뿐이며 두 손으로만 남편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남편을 해칠 의도가 없었으며 정말로 죽이려 했다면 허벅지가 아니라 심장을 찔렀을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순메이화는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자기 방어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6살 된 딸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변명에 대해 리우 가족과 이웃들은 모두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순메이화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였지만 과연 리우 셰핑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기자들과 함께 남편을 찾아가 결혼을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리우 셰핑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확고한 의지로 이혼을 원했으며 더 이상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속한 이혼을 위해 가게까지 포기하고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하였지만 단 한 가지 조건으로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렇게 7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은 결국 많은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리우 셰핑이 외도하거나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순메이화의 모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리우 셰핑이 무죄라고 판단한 반면 순메이화는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많은 네티즌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정 내 갈등에서 순메이화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리우 셰핑 또한 완전히 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순메이화는 게으르고 일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가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으로 가서 6년이나 머문다면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녀 스스로 남편을 밀어냈으면서도 결국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좋은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쪽만 희생해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순메이화는 결혼 전 리우 셰핑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이 남편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리우 셰핑이 그녀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다툴 때마다 너무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벽돌, 끓는 물, 심지어 칼까지 동원하였습니다.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어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리우 셰핑도 이 결혼에서 책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아내를 마주하며 그저 회피하려 했던 태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애정이 식었다면 그는 더 일찍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우 셰핑의 가장 큰 실수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류샤오리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부부의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중국에서 발생한 기이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당시 범인은 감옥에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전히 사람을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완홍이라는 여성이 산시성 딩베년에서 출장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가서 조카인 차오리를 기다렸다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보관해둔 곳을 확인해 보니 700위안이 사라졌고 카메라와 금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도둑이 들었음을 깨달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멀쩡하게 잠겨 있었고 창문도 강제로 열려 있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돈을 보관한 장소를 제외하면 집안의 다른 곳은 그녀가 출장 가기 전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홍은 조카가 돌아오면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차오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차오리는 24세의 젊은 여성으로 금융 및 무역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임시로 이모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지적인 여성이라고 평가했고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절반은 가족에게 보내고 일부는 이모에게 맡겨 장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돈을 훔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방을 조사한 결과 방은 여전히 정리된 상태였고 가방은 옷장에 걸려 있었으며 안에는 개인 물품과 열쇠, 약간의 잔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개 아래에는 5천 위안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차오리가 돈을 훔쳐 도망쳤다면 왜 5천 위안을 놔두고 700 위안만 가져갔을까요? 경찰은 그녀의 직장에 가서 최근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동료들은 차오리가 12월 14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 후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며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오리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12월 14일 오후 6시경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매일 퇴근 후 부모님께 전화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퇴근 후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으며 당시 주변은 매우 조용했고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은 차오리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해를 입고 어딘가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욕실 바닥 타일 틈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기술팀은 욕실에서 발견된 혈흔을 차오리 부모의 DNA와 비교했으며 그 결과 해당 혈흔이 차오리의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탐정들은 집안의 작은 의자가 1층 계단 쪽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원래 부엌 찬장 안에 있어야 할 부엌 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벽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부엌 칼을 조사한 결과 날이 일부 깨진 흔적이 있었으며 칼이 깨끗이 세척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당시 기술이 아직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흉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DNA나 인체 조직을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 있던 2개의 여행 가방 중 하나인 검은색 여행 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경비원이 2005년 12월 14일 새벽 2시경 한 남성이 검은색 여행 가방을 끌고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비원의 묘사에 따르면 그 청년은 약 20세 정도로 보였으며 키는 약 170cm 정도였고 산시성 사투리에 다른 지역 억양이 섞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청년은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경비원에게 말했고 이에 경비원은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경비원의 설명을 토대로 경찰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집주인이자 피해자의 이모는 갑자기 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샤오둥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녀에게 돈을 빌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샤오둥베이는 와농의 남자친구와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남성은 한동안 떠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를 본 차오리는 그 청년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와농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남자의 모습이 샤오둥베이와 매우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청년의 본명을 몰랐기 때문에 추가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경찰은 샤오둥베이의 여자친구 핑핑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핑핑은 경찰에게 2005년 12월 16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남자친구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샤오둥베이의 본명이 콴웨이이며 허난성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콴웨이가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난 시간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경찰 특수수사팀은 콴웨이를 체포하기 위해 허난성 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콴웨이는 2005년 8월 2일부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차오리가 살해되기 4개월 전부터 이미 복역 중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그가 한 번도 감옥을 나온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살해된 시점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콴웨이가 감옥에서 복역 중일 당시 찍힌 사진을 핑핑과 와농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은 사진을 확인한 후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콴웨이가 맞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시 콴웨이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한 이웃이 수사팀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콴헤이에게는 콴차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외모가 매우 닮았지만 서로 다른 헤어스타일을 유지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또한 콴차오가 게임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었으며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나서 스스로 손가락 2개를 자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교도소에 있는 콴헤이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그의 왼손에는 3개의 손가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은 콴웨이가 아니라 콴차오였던 것입니다. 콴차오는 1995년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직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에 따르면 출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콴차오는 자신의 형 콴헤이의 이름을 사용하여 교도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진짜 콴헤이가 체포된다면 그는 동생 콴차오의 신분을 사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향이 헤이룽장성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콴헤이가 범행 후 고향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수사 결과 콴차오는 2007년 절도죄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쌍둥이 형제의 신분 바꿔치기 사기극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2010년이었고 5년 전보다 법의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증거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던 깨진 부엌칼을 다시 감식했으며 그 결과 칼에서 콴웨이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완홍에게서 빌린 20위안을 다 써버린 후 그는 다시 돈을 빌리려고 뻔뻔하게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12월 14일은 완홍이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그녀의 조카 차오리 혼자 있었습니다. 그가 또다시 돈을 빌리러 오자 차오리는 그를 크게 꾸짖었고 이에 화가 난 콴웨이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후 새벽 2시경에 집을 떠나면서 값비싼 물건도 함께 챙겨갔습니다. 택시에 탄 후 그는 시신의 일부를 황무지에 있는 우물에 버렸고 나머지는 주변 구덩이에 묻은 뒤 가방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새방으로 돌아가 여자친구 핑핑과 헤어진 뒤 헤이룽장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절도죄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동생 콴차오의 이름을 사용하여 수감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7일 중국 고등인민법원은 콴웨이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6년 동안 이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